제가 이 약국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하고 의약분업이 되면서 저는 이 천연물 신약을 도전하면서 약국을 그만두고 2000년도에 벤처 기업을 창업을 해서 줄곧 이 천연물 쪽에 그쪽에 그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소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지금 우리 약사님들이 약국에서 취급하시는 이 약들이 대부분 이제 NCE라고 그래서 New Chemical Entry라는 그러니까 합성 신약의 그런 분야가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FDA에서 이 천연물 신약을 인정해 준 게 두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FDA에 약 500개의 천연물 신약 후보가 지금 활발하게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이 천연물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경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기업이 굉장히 독보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아니고 실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저희 파트는 이제 NC 파트하고 NP 파트가 있습니다. NP 파트는 이제 New Phytomedicine Entry라는 파트를 갖고 있고 저희는 실제 동물 실험 센터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내년에 저희가 빅파마에게 비마약성 진통제를 라이센싱 아웃 에로라고 하는데 에로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20년 동안 이 기업을 연구소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물질들이 과연 만성 질환을 극복할 수 있나 또 이런 증상을 단순히 억제하는 개념이 아니고 실제 근본적인 만성 질환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나 그리고 이미 만성 질환에 걸렸을 때 그 만성 질환을 실제 그 근치까지 가능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 연구소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처방전을 받지 않는 이런 식물 영양소를 가지고 저희가 개발한 약국과 또 실제 병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도 한 4년, 약국도 한 3년 이상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운영을 하면서 저희 연구소와 같이 운영을 하면서 만들어낸 임상 건수가 한 60만 여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60만 건의 그 사례들은 실제 이런 대종요법제를 병용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80~90%는 단독으로 사용을 했을 때 근치에 가까운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왜 이런 식물 영양소가 우리가 사이 만성 난치병이라고 불리우는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이런 병들을 아주 훌륭하게 그것도 뭐 장기간이 아니라 2~3개월,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뭐 4개월, 8개월 이 사이에 이걸 완치를 시킬 수 있나 그 기전을 사실은 이제 거꾸로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는 그런 기전도 메커니즘도 거의 다 밝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우연히도 이런 저희 이론과 이런 물질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대한약사의 국제분과위원회 그 부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백경신 부회장님을 학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백경신 부회장님이 그때 이제 한 40년간을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엠브렐이라는 그 TNF 알파 이니비터를 지금까지도 계속 주사를 맞고 그리고 실제 희귀 난치성 환자로 분류가 돼서 지금 관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실제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이제 요청을 하셨을 때 처방을 요청을 하셨을 때
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을 같이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단독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를 믿으시면 단독으로 하십시오 해서 단독으로 작년 5월 달에 이제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들어가서 인하대병원이 아니고 아주대병원에서 1월 7일 날짜로 완치 판정을, 뭐 혈액 바이오마커에서 완치 판정, 약을 전혀 쓰지 않는 상황에서 염증 수치부터 크레아틴 수치까지 다 이렇게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 이런 훌륭한 이런 소재를 갖고 있다면 이걸 우리 약사님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그 도중에 몸이 많이 좋아지시니까 저한테 7월, 8월경에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국의 그 브랜드, 이 셀메드라는 이런 브랜드를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준비를 해서 제가 작년 엑스포 약사 학술제에서 셀메드 런칭을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지금 굉장히 역사는 짧지만 그 준비한 기간은 굉장히 길고 우리 약사님들이 지금까지 난치 또는 불치로만 알았던 이런 만성 질환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갖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OCNT를 활용한 만성 난치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가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이렇게 20년 전에 소개를 했고, 이 아로니아에서 만성 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물질을 이제 그 아주 핵심적인 물질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준화에 성공을 했고, 지금 여기 아로니아에서 뽑아낸 물질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다음에 항암 보조, CRF 쪽에 항암 보조 치료제, 그다음 백내장, 그다음에 폐섬유종, 그다음에 유궤양 치료제 등 파이토 메디신을 거의 한 6가지 정도를 지금 신약 후보 물질로 전임상을 마친 단계입니다. 네, OCNT라는 말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이렇게 만든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also 라는 뜻은 이제 바로잡다는 뜻이고요. 셀룰러는 이제 세포의 영양 세라피다 해서 실제 세포를 바로잡는 영양요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를 바로잡는다는 말로 이렇게 교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세포 교정 영양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OCNT는 단순한 어떤 영양소가 아니고 뉴트라시티컬, 뉴트리션과 파마시티컬의 약자인데요. 이게 양리적 작용이 뛰어난 이런 식품을, 영양소를 뉴트라시티컬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트라시티컬을 활용해서 만성질환 세포의 유전자와 세포 기능을 바로잡는 영양요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만성질환, 급성 염증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바뀌지 않지만 만성질환 한 6개월 정도 병을 앓게 되면 염색체, 유전자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 바뀌는 유전자를 우리가 이제 후성 유전체라고 하는데, 이 후성 유전체는 부모로부터 전달되기도 하지만 당대에도 바뀌었다, 또 회복됐다, 바뀌었다, 이걸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후성 유전체를 염증 유전체에서 정상적인 유전체로 바꾸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런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를 갖고 있는 영양소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쪽 식품 쪽에 건기식 쪽에 그래도 한 20년 동안 식물 영양소는 사실 건기식도 되고 약도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다 보니 실제 이런 안정성과 활성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계에 부닥쳤던 게 뭐냐면, 실제 그 은행잎이나 인삼을 우리가 이렇게 홍삼 추출물, 은행잎에 들어있는 진코플라본과 홍삼에 들어있는 그
이제 그 진세노사이드를 이렇게 그 쥐에게 이렇게 쓰게 되면은 혈중 농도가 쥐의 경우에 5분 찍었다가 밑으로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방광기라고 하는 것이 쥐는 5분이지만 사람은 10배니까 대사율이 쥐가 10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사람으로 따지면 50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한약을 먹어도 한약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약이 근본적으로 계속 유전자를 고칠 수 없는 이유가, 반짝하는 이유가 아주 짧은 방광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서 이런 여기서의 나노는 작게 만드는 나노가 아니고 작은 입자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컴플렉스를 형성을 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 이 나노 세계에서는 공유결합 아니면 이온결합인데요. 공유결합으로 가버리면은 굉장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은 이온결합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식물계에 있는 진코플라본, 이게 플라보노이드 계통들은 대부분 플러스 이온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온이에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이런 해조류에 들어있는 이런 폴리사카라이드, 그러니까 즉 이제 다당체라고 하는데, 이 다당체들은 대부분 음이온을 띠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발견을 해서 이런 음이온과 양이온을 아주 잘 최적으로 결합시키는 그런 나노 테크놀로지 컴플렉스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식물 영양소든 다 가능한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세계 특허를 지금 이제 받은 상태고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파이토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은 실제 세포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막으로 되어 있는 우리 세포막이 가장 중요한데, 그 세포막이 인지질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인지질의 한쪽 다리는 포화지방산이고 다른 한쪽 다리는 불포화지방산인데, 그 포화지방산은 사실은 변성이나 산화가 안 일어납니다. 포화지방산은 그런 변질될 염려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포화지방산이 양쪽에 다 붙게 되면 몸이 딱딱해집니다. 몸이 딱딱해지고 플렉시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포가 굉장히 둔해지고 세포의 투과성, 실제 영양소라든지 노폐물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딱딱한 세포 다리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대사에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대사성 질환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쪽에 붙는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불포화 지방산은 플렉시블한데 문제는 뭐냐면 산화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오메가3, 오메가6로 알려져 있는 게 필수 불포화 지방산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필수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일단 일어나 버리면 이 아군에서 적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뱀이 물을 먹으면 독소가 되고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되는 듯이, 이런 완전 양날의 칼이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 기름을 섭취할 때는 이게 산화가 됐느냐 또는 트랜스화가 됐느냐를 반드시 봐야 되는데,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약국에서 쓰는 오메가3라든지 동물성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100% 산화가 됐습니다. 산화가 안 되고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달맞이 종자유 GLA라고 하잖아요. GLA라든지 나오는 이런 것들도 실제 독일이나 영국에서 이렇게 수입하는 거 보면 냉압착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냉압착 다음에 리파인 과정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냉압착 하기 전에 반드시 전처리를 하는 게 뭐냐면은 로스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스팅은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로스팅을 하지 않으면 기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씨 로스팅을 할 때 150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다 빼고 콜드 프레싱, 냉압착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식약처에서 GLA 허가 내줄 때도 이게 산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이 굉장히 약하고 또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참고서에서 보면 필수 불포화 지방산 감마린놀렌산을 복용하면 뭐 갱년기에 좋다 뭐 이렇게 심혈관계 통에 좋다지만 그것은 산화가 안 됐을 때 얘기고 산화가 됐을 때는 그게 산화제로서 작용을 해서 오히려 우리 온몸을 연쇄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염증을 많이 유발하는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집중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산화가 안 되고 변성이 안 된 필수 지방산을 확보하는, 제조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반감기가 굉장히 짧은 이런 파이토케미칼을 반감기를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반감기를 늘릴 수 있느냐가 저희의 그 관건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려보면 은행잎에 들어있는 은행잎 추출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디넥신, 뭐 진코민. 저희 때는 이제 식품으로 나와 있는 건 없었지만 지금 많은 은행잎 제조들이 식품으로 나오잖아요. 원료는 같습니다. 25%의 진코플라보노이드를 이상 함유하고 있으면 의약품이든 식품이든 허가를 내주는데 진코플라본이 25%면 나머지는 뭐냐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25%의 진코플라본을 함유하고 있으면 식품이나 약품을 허가를 내주는데 나머지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고도화된 기술로 그 진코플라본 25%를 기술적으로 99%까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99%를 단일 물질로 뽑아가지고 그것을 실제 합성이 아니라 이런 컴플렉스된 은행잎 추출물과 진코플라본 단일 싱글 컴파운드를 가지고 효능 실험을 했어요. 결과가 너무 예상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떤 게 더 효과가 잘 나왔을까요? 진코플라본 100%짜리가 잘 나왔을까요? 아니면 진코플라본 25%짜리가 잘 나왔을까요? 네. 제가 우문현답을 했는데 실제 25%짜리가 훨씬 강력하게 효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천연 상태에서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이게 에너지가 많이 약해지고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저희는 직접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제가 많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EPA, DH 순도가 90%다. 오마코라는 약 아시죠? 그건 다 정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동물 기름에서 이거 원래 70%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20%를 다른 지방산들을 날려보내고 근데 정제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해보면 효과가 더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이런 아주 복잡하고 유기적인 그 네트워크를 되도록이면 살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불순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파이토케미칼이 아니고 당분이라든지 또는 섬유질 이런 것들이 파이토케미칼에서는 굉장히 순도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얼마를 먹어야 되는 거냐? 응? 이 프리벤션 세러피냐 아니면 진짜 치료를 할 수 있는 세러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오메가3를 우리가 세포 교정 한마디로 유전자를 바꾸기 위해서 오메가3를 복용을 한다고 봤을 때 오메가3 지금 우리 약사님들이 쓰실 때는 이거 보통 한 뭐 1000ml 정도 이렇게 쓰시잖아요. 쓰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유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500에서 1000ml 정도가 적당하지만 유전자를 바꾸는 염증 유전자를 정상적 유전자로 완전히 바꾸는 의미도 쓸 때는 그 10배 이상을 실제 쓰지 않으면 유전자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메가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4개월에서 12개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놀렌산은 알파 리놀렌산, 감마 리놀렌산 두 가지가 있는데
알파 리놀렌산은 자연계에서 많이 발견되는 게 사실 식물에서만 발견이 되고 있고 진정한 필수 지방산인데요. 요게 이제 들깨하고 아마, 호두 이런 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리놀렌산이 오메가3인데 이걸 5,000mg 이상 들어가야 유전자가 그때서야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이제 메커니즘입니다. 이 OCNT는 뭐 한방 공부를 약사님들이 많이 뭐 아주 고수들도 많으실 텐데 한방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증도 많고 막 복잡한데 이 OCNT는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되었듯이 몸을 나누지 않죠. 몸을 나누지 않고 우리 혈액에서 돌수만 있으면 모든 몸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줄기세포를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EPC라고 하는 줄기세포 혹시 들어보셨나요? EPC라고 하는 줄기세포가 혈관 내피 줄기세포인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면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EPC라고 하는 줄기세포가 혈관만 만드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는데 막상 쳐다보니까 EPC가 만들 수 있는 체세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밀크시스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간이 생각이 나시죠. 그리고 은행잎 하면 혈액순환이 이렇게 딱 생각이 딱 나잖아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많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실제 밀크시슬에 들어가 있는 것도 플라보노이드고 은행잎에 들어가 있는 것도 플라보놀이, 거의 이제 바이오플라보노이드 계통인데 물질 세계에서는 이런 장기에 특화된 물질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플라보노이드 계통이면 모든 세포에 다 작용을 하는 거고요. 카로티노이드 계통이면 점막에 아주 뛰어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요. 라이코펜 하면은 라이코펜이 어디에 좋습니까? 네? 방광, 뭐 이런 쪽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만 실험을 해서 그렇지, 실제 다른 쪽에 실험을 해도 어마어마한 효과들이 많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라이코펜이 눈에 좋습니까? 그럼요. 눈에 좋죠. 왜요? 그 방광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라이코펜, 루테인, 베타카로틴 다 카로티노이드 계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로티노이드 계통들은 다 점막 기능, 점막 생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질 세계로 들어가서 이제 세포를 바라봐야 된다는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별로 이렇게 식물 영양소를 나누지 말자는 얘기죠. 물질에서 보면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 크게 보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아주 생명의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물질 세계에서 뉴클레오티드, 핵산이라고 하죠. 뉴클레오티드, 그 다음에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은 핵단백질인데 그 핵단백질이 존재하는 곳에 뉴클레오티드가 있어요. 뉴클레오티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히스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히스톤과 뉴클레오티드, 그 다음에 항상 히스톤, 뉴클레오티드 옆에 어떤 영양소가 있냐면 클로로필이라는 영양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핵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그 핵을 교환하고 정상적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뉴클레오티드, 핵, 그 다음에 클로로필, 그 다음에 히스토닌 세 가지 물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필수 지방산. 사실 이 6개가 우리의 생명을, 세포를 다 주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염증세포, 인플라마토리 셀은 그대로 놔두면
그냥 평생 염증세포가 됩니다. 평생. 그러니까 이 염증세포가 전염이 되는 게 아니고 감염성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염증세포는 한번 40번 분열을 하는데 분열할 때마다 이 세포는 염증세포를 만들죠. 그리고 그 염증세포 옆에 우리가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그 줄기세포가 있는데 그 줄기세포도 염증화되면 염증화된 줄기세포도 계속해서 이런 체세포를 염증세포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뭔가 강력한 염증을 되돌릴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케미컬 드럭, 우리 대증요법제들이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이제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거기에 이제 악화가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정상세포로 빨리 만들어서 이런 정상세포로 다시 이 분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데요. 그래서 이런 염증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들어주는 거, 이걸 OCNT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만들어집니다. 이거 호밍이라고 해요. 호밍. 그러니까 우리 세포들끼리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언어가 있는데 그게 셀 랭귀지인데요. 그게 이제 호밍을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호밍이라는 게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아까 이제 골수에서 줄기세포가 EPC라고 하는 줄기세포가 딱 나오면 가장 손상된 부위에서 부르는 거예요. 간이 손상됐으면 간에서 부르고 혈관이 손상되면 혈관에서 부르고 뇌가 손상이 됩니다. 근데 그 호밍이 약하면 약할수록 치유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호밍을 제대로 유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은 몸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해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몸을 깨끗이 만들어야 호밍이 제대로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영양소를 먹어도 호밍이 안 되는 이유는 일단 몸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깨끗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혈액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혈액이 오염되어 있으면 호밍이 일어나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자를 이렇게 정상 유전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결국에 유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와 세포막을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이 바로 세포 교정의 핵심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우리 OCNT 이론의 핵심 이론은 에피제니틱스입니다. 에피라는 건 이제 후성이다, 디센딩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후천적으로 모든 만성질환은 다 후성유전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당뇨가 자식한테 전달이 되지만 그 전달이 되는 유전자의 파워는 2%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파워. 쉽게 말해서 내 노력으로 식생활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당뇨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 업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업보는 바꿀 수가 없다고 숙명적인 거라고 하지만 건강에서의 업보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성질환에서는 업보가 없어요. 못 바꾸는 건 있어요. 못 바꾸는 건 뭐냐면 피부 색깔이라든지 코의 크기라든지 뭐 머리카락, 곱슬머리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병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epigenetics, the sin of the fath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이런 의미는 여기에서 이제 말을 한 부분이 유전의 근원은 게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순서 게놈이라고 하는 건 유전자 순서인데 염기 순서가 안 바뀌더라도 그 염기 순서가 바뀌는 건 기형아라고 하잖아요. 염기 순서가 거의 대부분 바뀌지 않고 그 언저리 그 끝에 뭔가 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전자 끝에 그 끝의 이상을 우리가 후성 유전체 변형이라고 하는데 그 후성 유전체 변형이 세 가지로 일어난다는 거죠. DNA 메틸레이션. 그러니까 DNA 끝에 시토시라고 하는 이 염기의 끝에 메틸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게 메틸기 CH3라는 메틸레이션이 일어나서 병을 만든다. 노화를 촉진하고 암을 만들고 또 이제 신경계통에 이런 문제점을 일으키고
뭐 메타볼리즘, 대사성 질환들이 나눴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앞으로도 밝혀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지금까지 3개가 밝혀졌어요. 후성 유전 우리가 만성 이런 질환을 만드는 후성 유전체의 이상이 DNA 메틸레이션 이상, 히스톤이라는 그런 단백질의 변형, 그다음에 마이크로 RNA의 뭐 이상, 뭐 이 3가지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성 유전성 질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양소를 에피제니틱 뉴트리언트, 바이오 액티브 푸드다. 그래서 이게 뭐 같은 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이 높아야 되고 또 안정성이 뛰어나야만이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메틸레이션이 잘 된다고 그래서 병이 이제 없어지고 안 된다고 해서 병이 커지고 그런 게 아니고 언밸런스가 된대요. 그러니까 앞단에는 메틸레이션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정상세포는 앞단에 메틸레이션이 안 일어나고 메틸레이션이 골고루 이렇게 글로벌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이런 글로벌 메틸레이션이 이제 정상적인 세포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 편증된, 한마디로 치우친 이런 그 바이어스된 메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앞단에 스타트 부위에서 프로모터 부위에서 하이퍼 메틸레이션이 일어나면 암에 걸리는 거고, 이제 이런 뒷단에는 또 메틸레이션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분열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분열 조절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우리가 부모로부터 2%밖에 안 받았지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질병의 길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에피제네틱 푸드를 이렇게 먹게 되면은 요걸 받고 나서 쭉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림입니다. 임신한 쥐에게, 이 쥐는 굉장히 비만 쥐고 대사성 질환을 갖고 있고 암에 잘 걸리고 당뇨병에도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이런 쥐입니다. 이 아구티즈라고 하는데 이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근데 얘한테 에피제네틱 푸드를 먹인 경우, 안 먹인 경우에 새끼를 봤더니 이게 이제 임신했을 때 먹인 거예요. 임신했을 때를 보니까 임신했을 때 쥐 색깔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제네틱 푸드를 먹였을 때는 이렇게 이런 브라운 쥐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암과 당뇨에 이렇게 이완될 확률이 거의 없는 건강한 쥐가 4마리 중에 3마리가 나타나고, 그냥 에피제네틱 푸드가 아니라 일반 사료를 먹은 쥐들은 이렇게 그 임신 중에 먹은 것만으로도 쥐들이, 2세 쥐들이 이렇게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교라고 하는 게 단지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또 글을 쓰고 예쁜 걸 보고 이거 태교되지만 가장 중요한 태교는 음식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어떤 건강 또는 수명 또 어떻게 보면 지능까지도 뭐 털의 색깔, 점막의 면역 모든 부분들에 먹는 것이 다 관여가 되어 있다. 특히 태아에는 아주 그게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미숙아를 낳은 엄마들 그리고 임신성 당뇨를 가지고 있는 임산부들 한 800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했어요. 임상을 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미숙아를 낳은 엄마들은 나중에도 미숙아를 많이 낳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몸에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그걸 우리가 평가할 때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된 OXLDL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활성산소는 금방 순간 팍 생겼다가 바로 없어져 버리니까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소변에서 나오는 그 MD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주 소변 양이 물을 많이 먹으면 또 희석돼 가지고 그것도 정확도가 없어요. 소변으로 나오는 것도. 제일 정확한 게 뭐냐면 LDL, OXLDL, 산화된 콜레스테롤.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보통 사람은 50이 나오는데 미숙아나 임신성 당뇨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90이 나와요. 그것은 거의 100% 그렇습니다. 저희가 800명 중에 790명은 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엄마 몸이 산화된 거예요.
이렇게 산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화된 엄마의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항산화제, 아주 강력한 내추럴 안티옥시던트를 썼더니 세상에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숙아가 다시 제어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몰라보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임산부들이 산화에 아주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막 뭐가 땡기잖아요. 막 먹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주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대부분 가공식품이라든지 뭐 튀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네, 이게 산화가 일어나서 태아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병이 왜 생기느냐 이렇게 병이 왜 생기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바이러스, 세균, 파스테르가 얘기했잖아요. 파스테르가 18세기 사람인데 파스테르가 뭐냐면 모든 병은 세균이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항생제를 만드는 계기가 됐는데 그런데 실제 보니까 세균이 우리 몸에도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이 숫자가 90조 개 정도 되고 실제 뭐 이건 그다음에 우리 정상적인 세포가 한 10조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9대 1로 압도적으로 세균이 많아요. 근데 그 세균이 우리랑 공생을 하고 있는데 그 공생하는 세균이 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 바뀌느냐. 우리가 우리를 못 믿을 때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바뀌는데 못 믿을 때가 뭐냐면 우리가 세균과 싸우는 우리 몸에 백혈구가 있는데 그 백혈구 이름을 과립구라고 합니다. 그래눌로사이트의 수치가 확 떨어지거나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세균이 확 하고 번식해요. 이걸 우리가 폐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폐혈증이라는 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세균이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해요. 우리도 변하잖아요. 사람도 변해요. 선한 사람도 갑자기 환경이 나빠지면 막 바뀌어요. 전쟁 상황에서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착했던 사람이 이런 환경에 의해서 바뀌듯이 우리 몸에 있는 세균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바이러스는 뭐냐? 바이러스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세포가 깨지면서 핵이 깨지면서 DNA가 조각들이 확 나면서 그 DNA들이 한마디로 생명력을 가지고 복제를 하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다 바이러스라고. 응? 그러니까 DNA가 세포가 죽으면서 나타나는 게 바이러스고 그 바이러스는 복제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바이러스 질환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일 수 있다. 하나의 가설이지만 우리가 대상포진이나 나타나는 부위에 현미경을 가지고 그 누액을 갖다 이렇게 쳐다보면 거기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딱 보여요. 그러면은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 대상포진이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대상포진을 일으킨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잘못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세포가 죽은 신경세포가 죽은 데서 핵이 깨지면서 나타난 게 이런 헤르페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우리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원인은 뭐냐? 그 신경세포가 죽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라는 거죠. 세포의 환경이 얼마만큼 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산소 공급이 안 된다든지 또 독성 물질이 들어왔다든지 활성산소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든지 이럴 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와 독성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딱 유입이 되면 이제 열받거나 화나거나 공포, 뭐 분노, 뭐 이런 고민, 불안, 초조 이런 감정들과 이 독성 물질은 뭐 미세먼지라고 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딱 들어오면 우리는 막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그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교감신경 우세로 몸이 바뀌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 부신 피질에서 아드레날린, 부신에서 아드레날린과 스테로이드가 이건 자동으로 그냥 분비됩니다. 우리 의지에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받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미세먼지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우리가 양약, 타이레놀을 먹어도 이건 우리 몸에서는 독성 물질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교감신경이 긴장되게 돼 있어요. 그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마왕 있잖아요. 마왕 제제를 딱 써서 먹으면 살이 안 찝니다. 물론 정신계통이 밥맛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 있지만 마왕이 이런 교감신경 흥분을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대사를 촉진시켜요. 그래서 살이 살 빼는 약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아드레날린과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분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혈관하고 백혈구가 움직이는데 혈관은 그냥 확 쪼그라들고 이 백혈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세균이 들어왔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세균을 잡는 백혈구인 과립구 수치가 더블로 올라갑니다. 과립구는 그러니까 더블로 올라간다는 되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 40, 50에서 80, 90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 과립구들이 사실은 우리 세균하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과립구가 50%라고 놓고 보면 얘들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80, 90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얘들은 원래 자기 일이 뭐냐면 세균 잡는 거잖아요. 근데 세균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세균은 안 들어오고 미세먼지만 있고 열만 받은 거예요. 고민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갑자기 숫자가 많아졌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애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쓸데없이 사람이 과잉 진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애들이 이제 어디를 공격하는 상피에 있는 이런 세균들, 점막 상피라고 하죠. 점막 상피에 있는 거기에 세균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 점막 상피에 있는 세균들을 때려잡습니다. 근데 뭘로 때려잡냐면 일중앙산소. 그러니까 산소 두 개인데 이렇게 전자가 치우쳐 있는 산소예요. 밸런스를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 이거 공격성이 강한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과립구가 화염 분사기를 품듯이 쫙 품어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점막에 염증이 생기겠죠. 그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단계를 우리가 이제 위염이나 간염, 뭐 어떤 방광염, 홍판염, 추장염 다 그런 염증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더 심해져 버리면 궤양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더 심해지면 암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다 신경성 뭐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과립구. 내 몸 안에 있는 이 과다 증식된 과립구에 의해서 그 과립구가 내품어되는 일중앙산소에 의해서 세포 조직이 파괴됩니다. 세포 조직은 파괴되는데 혈류량은 뚝 떨어지죠. 일단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 그러다 보니까 혈압은 올라가고 세포 조직은 파괴되고 그러면서 후성 유전자들이 변이가 되죠. 왜냐하면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활성산소가 많고 저산소 상태에서 이 후성 유전자가 변하지 않으면 세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괴물이 되지 않으면 이 환경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세포들은 죽고 사는 세포들은 염증세포로 바뀌는 거고, 그 염증도 염증세포로 바뀔 수 없는 환경, 더 지독한 환경에 노출되면 바로 암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없고, 미세먼지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살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단계에서 이걸 차단을 시켜야 되느냐. 방금 저는 이제 이게 이제 OCNT라는 요법이 들어가면 일단은 이 해독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활성산소, 독성 물질들이 아주 완벽하게 해독이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우세가 될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일단은 우리 몸에 활성산소와 독성 물질들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독시키면은 부교감신경 우세로 돼서 아드레날린 대신 아세틸콜린, 그다음에 이제 그 스테로이드 대신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혈관은 확장되고 과립구 대신에 림프구가 우세가 되죠. 그래서 림프구는 세균을 때려잡는 게 아니고 림프구는 염증 세포들, 암 세포들을 잡아요.
그러니까 세균을 잡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염증 세포들을 림프구들이 잡는 과정에서 피가 확 몰리죠. 피가 확 몰리니까 붓죠. 그다음 빨개지죠. 그 다음에 피가 확 몰리면서 혈관이 팽창되니까 혈관이 팽창되면서 옆에 있는 통증 세포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 발열, 부종, 홍반, 발진 뭐 이런 일련의 아주 고통스러운 반응,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라고 여겨지는 그런 증상들은 대부분은 거의 95% 이상은 실제 아주 긍정적이고 고마운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증 세포와 염증 반응을 착각하면 안 돼요. 염증 세포는 세포가 손상된 세포를 염증 세포라고 하고,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는 반응을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걸 염증을 그냥 염증 반응을 염증 세포와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증상이 염증 세포 증상이라고 여기고 그걸 억제시키는 약이 나로서는 최대한 지금 하는 것이다. 메디케이션 하는 것이다. 여기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원인이 염증 세포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누르면 염증 세포는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아까처럼 계속 분열을 해서 만성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성 질환 세포가 제거되고 후성 유전자가 이제 환경이 바뀌니까 다시 산소가 들어오고 활성산소가 없어지니까 다시 정상적인 유전자로 바뀌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집 나간 자식이 다시 돌아왔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다시 나가죠. 집이 화목하지 않으면 다시 나가요. 근데 집이 화목하면 들어왔다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포도 그 주변 환경, 산소, 활성산소, 독소, 이 환경이 딱 3박자가 맞으면 후성 유전자의 복구는 이건 아주 정상적이면서 신속하고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셔도 됩니다. 통증 부종 발현 이게 진짜 염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염증, 그건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그리고 그런 반응들이 정상적인 세포를 건드려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그 세포가 손상이 되고 그 손상된 세포를 고쳤어야 되는데, 잘 수리했어야 되는데 그 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면역 세포가 들어가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를 하다 보면 이것을 과잉 제거, 그러면 그게 면역 과다 현상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역 과다 현상 또한 그것도 후성 유전자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 과다 증상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면역 결핍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면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면역 과다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들이에요. 그것은 실제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면역 항진 이런 질환들은 그 근본적인 게 과립구의 증가에서 온 거거든요. 이 메커니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은 다 독성 물질과 활성산소, 스트레스에서 오기 때문에 해독을 쫙 시켜놓으면 과다하게 면역 항진된 것도 중간을 찾아요. 그리고 면역이 밑에 떨어져 있는 것도 위까지 올라오겠네. 우리는 그 중간을 밸런스라고 하고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건강이다. 우리 약사님들 알고 있는 콕스2 유전자 아시죠? 콕스2 아시죠? CRP도 아시죠? CRP라는 염증 유전자, CRP. 그 다음에 TNF 알파, NF 카파비, 인터루킨 6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아주 이 나쁜 유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염증 유전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지만 이 염증 유전자는 되게 중요합니다. 콕스2 유전자도 중요하고
CRP 유전자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유전자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면역 반응이 일어나질 않고 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100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유전자가 15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때 이 1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까 엠브렐이라는 약을 쓰잖아요. 그러면 TNF 알파가 5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TNF 알파가 보면 종양 괴사인자인데 50으로 떨어지니까 암에 잘 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세포가 많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괴된 세포를 고쳐 쓰지 못하고 다 깨가지고 다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TNF 알파 수치를 높이지 않으면 백혈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혈구를 많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 수치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수치를 내리려면 세포 파괴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포 파괴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대종요법제들은 세포 파괴를 막는 게 아니라 세포를 더 많이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더 유발하는 그런 약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치료하고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세포에 뭐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만 핵심적인 우리 세포 교정요법에서 구조는 핵 DNA와 히스토인인데 유전자를 합성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미토콘드리아도 DNA가 있습니다. 핵만 유전을 하는 게 아니고 미토콘드리아도 원래 유전이에요. 그리고 실제 핵은 바이러스들이 모여서 만든 게 핵이고 미토콘드리아는 세균들이 모여서 만든 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딱 죽으면 핵은 바이러스로 이렇게 환원이 되고 미토콘드리아는 다 세균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죽게 되면은 우리 몸에 세균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그것도 환원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 세포 하나당 2,000개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실제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2,000개의 세균이 콜라보를 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세균을 적대시하는 순간 세균의 공격을 받을 확률이, 왜냐하면 빈정상하니까. 세균도 빈정상하는 겁니다. 같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50억 년인데 갑자기 나를 때려잡으려고 막 항생제를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빈정상하겠어요. 세균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을 해야 된다. 공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턱대고 이런 대종요법제들을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슈퍼 박테리아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항암제를 계속 쓰면 항암제 내성암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나오면 이제 아예 항암제 자체가 들지도 않고요.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고, 핵은 유전자를 만들고, 이 생체막, 이건 이제 산소, 포도당, 아미노산의 통로가 되고 세포 신호 전달 물질로, 사실은 우리가 이 세포막이 우리가 시그널, 그러니까 세포 신호를 전달하는 시그널로 작용을 한다는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로 작용을 하는데 그 시그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 시그널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항산화 요소 시스템.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동물 실험 연구소, 저희는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동물 실험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PDX 모델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실제 PDX라는 것은 이제 페이션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 환자의 조직, 실제 유방암, 간암 조직을 저희들이 이렇게 병원에서 계약을 맺고 가져와서 그 조직을 실험 주익에 이식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PDX 모델이라고 해요. CDX 모델은 그냥 암세포주, 셀, 암세포주는 막 팔거든요. 간암세포. 근데 이건 세포주들이 한 20년, 30년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게 활성이 별로 없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환자의 세포를 가져서 암을 키워서 그 항암 효과를 확인하는 그런 메커니즘과 저희들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하여튼 저희가 이제 그걸 보게 되면은 항산화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 이 항산화 시스템은 SOD, 카탈라제, 글루타시온, 퍼옥시데이스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망가지잖아요. 루게릭병에 걸립니다. 근육이 망가져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기능을. 우리가 아주 난치병으로 알고 있는
루게릭병이라든지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 다 뭐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항산화 효소와 관련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항산화 효소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특히 예방적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치매, 뭐 심근경색, 뇌경색, 뭐 이런 근무력증,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항산화 효소 시스템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항산화하고 해독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항산화 시스템은 ROS, 즉 활성산소 종만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독 시스템은 독성 물질을 다 잡는 거예요. 어떤 게 독성 물질이냐? 간을 망가뜨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소라고 하는데, 이 독소는 뭐 실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제노바이오틱스가 대표적인데 생체 이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유도 독소예요. 우유만큼 이렇게 정상적인 그 식품이면서 잘 모르는 아주 악랄한 병의 원인이 이런 식품도 거의 없을 거예요. 우유는 실질적으로 먹게 되면 암도 커지고 또는 이런 그 우유에 들어있는 여성 호르몬이나 이제 그런 그 IGF-1 뭐 이런 것들이 성 호르몬을 굉장히 많이 정조숙증 같은 거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화 증상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우유라든지 또는 커피, 그다음에 구운 고기, 과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는 엄청난 독성을 가지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독성 물질을 해독해주는 이 시토크롬 P450, 이것은 이제 간에서 1단계 해독인데, 여기서 1단계 해독을 끝나고 2단계 포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포압 단계에서 완벽하게 이제 무독화를 시켜서 내보내면 그게 이제 대변이나 또는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독은 주로 90%가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간이 약하면 병에 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항산화 효소 시스템 모든 세포에 다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세포마다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 항산화 효소 시스템과 해독 시스템 무엇보다 중요하다. OCNT의 핵심 물질을 보겠습니다. 만성 질환을 정상으로 바꾸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시아, 유파, 뭐 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해독, 시아플렉스는 항산화와 해독을 시키는 인자고요. 유파플렉스는 액티브 오메가입니다. 산화되지 않은 필수 지방산. 그 다음에 클로플렉스는 뉴클레오타이드와 클로로필 그리고 히스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아플렉스 우리 OCNT의 가장 핵심적인 물질인데요. 이게 제거시키는 그 독소들을 보게 되면 활성산소정, 중금속, 방사능, 발암물질, 산화콜레스테롤, 산화물질 이런 것들을 아주 세포의 바깥과 이 안에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막 방어와 핵 방어, 그다음 미토콘드리아 방어까지 훌륭하게 이걸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광범위 초강력 세포 해독 물질이다. 세포막, 핵,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합니다. 그다음에 유파플렉스는 산화되지 않은 필수 지방산을 노유파라고 하는데, 그 100% 노유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산소가 쑥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게 산소가 튕겨 나가면 됩니다. 이게 튕겨 나가는데 이 세포막이 산화된 경우라든지 트랜스화된 경우에 산소가 튕겨 나간다. 이렇게 되면 저산소증에 빠지게 돼서 이제 질병으로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 역할뿐만 아니라 프로스타글란딘의 전구체다.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 이게 지금 이제 리놀렌산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타글란딘 E3를 만들고요. 리놀레산이라고 해서 오메가6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타글란딘 E2를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면역 이 네 가지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화되지 않은 기름을 먹어야만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면역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기름이 면역을 조절하고 기름이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산화된 걸 먹어버리면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클로플렉스는 액티브 여기 보시면 NCT인데요. 여기 보시면 뉴클레오티드, 히스톤, 클로로필이 이게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나노화해서 세포로 거의 대부분 흡수되게 만들었습니다. 핵산, DNA, RNA, 그다음에 핵 단백질, 그다음에 클로로필, 여기 한 125g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정상세포가 염증세포가 되는 건 순간 바로 됩니다. 순간 고민이 많거나 화나거나 아니면 담배를 한 대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럴 때요. 또는 이제 아까 커피를 한 잔 먹거나 우유를 먹거나 약을 먹거나 이런 독소를 바로 먹었을 때 우리 세포는 바로 그냥 가차없이 이렇게 산화가 빨갛게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쥐 실험을 많이 하니까 쥐에게 알코올을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쥐를 이렇게 해부해서 보면 쥐가 빨갛게 피가 나와요. 19도짜리를 쓰는데 피가 확 나옵니다. 피가 쫙쫙 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소주를 이렇게 19도 정도를 먹으면 위에서 출혈이 다 일어나요. 거의 대부분. 일어나는데 왜 출혈이 안 되느냐? 복구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구되는 시간을 제가 보니까 한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한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돼야 이렇게 이제 빨갰던 것들이 저렇게 노랗게 다시 복구가 일어납니다. 여하튼 이게 계속 만성화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포막이 산화되는 것을 우리가 염증세포라고 이렇게 분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성염증은 뭐냐? 세포막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까지 산화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만성염증 세포인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으면 만성으로 하면 6개월 정도 계속된 스트레스, 계속된 미세먼지 계속 받게 되면 만성염증으로 한다. 그래서 많이 해독력이나 항산화 능력,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요즘과 같은 대기 오염 상태에서는 다 만성염증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사실 약국에서 상담하는 그 환자들이 대부분 다 만성염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면역 질환은 어떤 거냐? 이것은 백혈구 중에 림프구가 이렇게 산화가 돼 버리죠. 산화가 돼 버리면 애들이 피하 구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피하 구별을 못 하기 때문에 막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니까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군도 공격하는 거예요. 정상세포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자가면역 질환 유형 타입 2는 이 콜라겐이 이렇게 트리플 헬릭스 구조, 그러니까 이렇게 꼬여가지고 세 가닥이 꼬여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 노란색이 이게 이중결합, 그 유황 더블 본드인데요. 이 더블 본드가 이렇게 풀리게 되면은 콜라겐이 이렇게 풀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염증이라고 이렇게 하고 통증이 엄청 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가면역 질환. 우리가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은 림프구의 이상 행동 또는 콜라겐 풀림 이 두 가지로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가면역 질환을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콜라겐 디지즈라고도 합니다. 50가지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한 60만 명을 보면서 느낀 것은 자가면역 질환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 중에 다 자가면역 질환이 어디가 아프다. 병원에 가도 염증도 잘 모르고 가고. 근데 그게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미 콜라겐이라든지 백혈구 이상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다 자가면역 질환. 사실 이 콜라겐 쪽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뭐 한방 하시는 약사님들 아시겠지만 한방적으로 우리가 군귀교회탕이라는 거 쓰죠. 그게 이제 군귀니까 당귀, 교회니까 아교하고 애엽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통 임신했을 때 뭐 출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근데 쓰는데 거기에 쓰는 아교가 콜라겐입니다. 거기에 쓰는 이제 근육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출혈을 좀 멈추게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콜라겐이 많으면 출혈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아주 이제 뭐 근육이 좀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근육이 좀 약하고 운동력이 좀 떨어지고 힘이 좀 약하고 뭐 이런 분들이 콜라겐을 쓰게 되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는 이유죠. 그리고 가장 좋은 콜라겐은 포유류 콜라겐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분자 콜라겐은 이미 콜라겐이 아주 그 거대 그 단백질이기 때문에 저분자 콜라겐은 우리가 이제 이제 프로테아제를 가지고 트립신하고 프로테아제를 가지고 저분자로 만든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소화가 용이하게 만든 거지만 우리가 생체 조직 친화성은 포유류는 포유류를 먹어야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류 피쉬 콜라겐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우리 가장 포유류 중에 인간하고 가장 유사한 피그 콜라겐. 근데 약간 돼지 껍다가 하니까 약간 느낌이 좀 혐오스럽고 약간 싸구려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조직 친화성이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막도 돼지 각막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각막 이식할 때도 돼지 각막 이식을 하고 실제 간경화에 걸렸을 때 돼지 간 펩타이드를 쓰고 췌장에 걸려서 췌장암이라든지 걸려서 돼지 췌장을 많이 쓰죠. 네. 돼지는 사람하고 가장 많이 닮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 만들 때도 돼지 인슐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 인슐린보다 돼지 인슐린이 훨씬 조직 친화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써도 부작용이 별로 안 나타나는 게 돼지 인슐린이다. 근데 이런 질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방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예방은 항산화와 해독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게 암도 가능합니다. 암, 치매, 뭐 알츠하이머, 네, 뭐 심근경색, 뇌경색 다 이런 심지어는 루게리까지도 이런 시아플렉스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해독제로 가능합니다. 이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유발하고 톡신도 자체 킬레이트를 형성해서 이걸 바깥으로 뽑아주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항산화 해독을 시켜주는 물질을 써서 예방을 해줘야 된다. 사실 백신이죠. 어찌 보면 인류가 지금 현재 백신 맞는 것보다 이런 식물에서 찾은 이런 자연 강력한 이런 영양소로 백신을 이렇게 대체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갛게 여기 핵막도 빨갛고 미토콘드리아 막도 빨갛고 세포를 둘러싼 세포막도 빨갛습니다. 이것들이 정상세포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염증의 OCNT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뀌는 것은 보통 일주일부터 한 2개월이면 이게 다 세포막 전체가 다 바뀌죠. 만성염증은 이렇게 다 빨갛고 여기 테두리는 다 빨갛고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산화된 겁니다. 이게 유전자가 이미 이제 후속 유전화돼서 이미 유전자가 많이 손상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아프렉스, 요파프렉스뿐만 아니라 클로라는 유전자 원료를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도 보통 한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죠. 자가면역 질환은 이렇게 염증 세포 이게 이제 뭐 림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콜라겐까지 같이 써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도 보통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게 소요가 됩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핵까지 완전히 변이가 일어난 분열 조전자가 이제 조절이 안 되는 정도까지 유전체가 변형이 된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베타플렉스, V플렉스, 커큐플렉스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유전자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이렇게 정상 혈관은 4차선인데 스트레스하고 독성 물질에 노출이 되면 3차선으로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혈압 혈당은 상승하고 림프구 산소 감소, 활성산소가 상승하게 되죠. 이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염증화되고 만성 염증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2차선으로 되면서 혈압 혈당도 더 상승하게 되고 림프구 산소도 감소, 활성산소 감소, 만성 염증 세포들이 주변에 만들어집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1차선으로 되면서 산소 공급
급도가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암세포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염증세포, 암세포는 혈관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혈관이 활성화되거나 넓고 혈액 공급이 잘 되면 주변에 정상세포들이 있는 거고, 요것들이 이제 깨지면 염증과 암세포들이 득세하게 된다.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병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혈관이 정말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병들이 다 동맥경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맥경화가 생기는 메커니즘을 우리 약사님들이 한번 아주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정말 앞으로 상담이나 진료에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 동맥경화는 사실 스트레스하고 독성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유전성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스트레스나 뭐 이런 독성 물질이 되면은 LDL이 사실은 동맥경화의 원인이 아니고, LDL은 240에서 50이 가장 장수하기 좋은 나이인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OXLDL이에요. 이 산화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 OXLDL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OXLDL이 수치가 50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폼셀이 만들어집니다. 거품세포가 만들어져서 플라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하얗게 솜사탕 같은 것들이, 요것들이 이제 매크로파지, 당구 이제 대식세포죠. 혈액을 떠다니는 대식세포고, 이건 이제 혈관 벽인데 지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여기 네이티브 LDL, 이 노란색 그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이제 같은 우리 생체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서도 왔다 갔다 합니다. 생체 물질. 이 물질들은 왔다 갔다 못 해요. 이 물질들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얘들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돼 버리죠. 산화가 되면 이렇게 날카로운 가시를 갖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백혈구가 가만히 안 놔두죠. 이 백혈구가 애들을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려. 이렇게 먹으면 얘들이 원래는 이제 사이즈가 이만큼 됐다가 먹기 시작하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노란색 이런 콜레스테롤이 쌓이는데, 실제 처음에는 이게 보니 콜레스테롤인 줄 알고, 모든 게 동맥경화가 콜레스테롤이 원인이다 이렇게 봤지만, 자세히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이 별 모양의 날카로운 콜레스테롤이었어요. 그것이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문제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커지고, 이게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을 막 산화시켜가지고 파괴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애들이 이제 혈관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런 이물질로 역할을 하니까 막 잡아먹는 거예요. 폼셀이. 이 잡아먹고 나니까 이게 이제 폼셀이 형성된 건데요. 이 폼셀이 막 커지니까 혈관이 반절이 이제 막힌 거죠.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게 이제 플라크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 이제 혈전들이 막 몰려들어요. 이 혈전들은 적혈구, 뭐 콜레스테롤, 뭐 혈소판,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짬뽕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90% 막혔을 때를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90% 막혔을 때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품세포를, 여기 노란색 거품세포를 이쪽으로 이렇게 거품세포를 림프절로 보내서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냥 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 가냐면, 이렇게 폼셀이 그 시아플렉스와 유파플렉스, 아주 강력한 오메가3를 필수지방산과 해독, 혈관이 깨끗해야만이 애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백혈구이기 때문에. 이 백혈구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림프절로 저절로 이 폼셀이 이동해서 우리가 혈관이 홀쭉해진다. 혈관이 홀쭉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동맥경화가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기전은 시아플렉스를 써서 산화 물질을 제거하고 OXLDL을 억제하게 되면 아주 훌륭하게 동맥경화가 예방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동맥경화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 시아유파 단독요법으로 4개월이면 정상혈관으로 대부분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거품세포가 림프절로 이동, 미그레이션 되는 겁니다. 가역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만 만들어주면 이 백혈구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에 절대 해가 되는 방향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로운 방향으로 일을 하는데,
그 이롭게 일을 하려면 주변 정리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아플렉스를 사실 이걸 쓰다 보면 막 혈관이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혈관 줄기세포, EPC라고 하는 줄기세포가 실제 안 먹은 분들의 환자들에 비해서 300% 이상 증가되더라. 이렇게. 이거 MI라는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 환자들의 저희가 한 20명 정도로 임상실험을 했는데, CID인 컴플렉스를 먹은, 시아플렉스 먹은 이 분들이 300%가 혈관 줄기세포가 이렇게 늘어나 있어. 단 한 달 만에. 굉장히 놀라운 결과죠. 그래서 봤습니다. 그래서 OXLDL, CRP, 인터루킨 6, Vchem, Achem, 뭐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MCP, 이거 혈전 지표, 이소프로스탄스, 뭐 이것은 활성산소인데요. 어쨌든 이 수치가 다 30에서 50%까지 내려갑니다. 단 6주 만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NOS, 이거 이제 혈관 확장 인자죠. 그 다음에 아디포넥틴은 인슐린 수용체 활성화 물질이고, 인슐린 EPC 수치가 3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메디케이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했어요. 스타틴은 심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그 다음에 아스피린,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을 이렇게 메디케이션 하고 있는 환자들을 약을 끊기지 않고, 약을 안 먹은, 그러니까 우리 시아프레스를 안 먹고 약만 먹은 군과 약과 시아프레스를 먹은 군을 가지고 실제 임상실험을 했는데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약사님들이 그런 처방전 가지고 오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걸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스트레스와 제노바이오틱스라는 독소는 히폭시아를 유발해서 NF 카파비와 TNF 알파의 염증 표지자죠. 이게 염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결과물로서 나오는 거니까 이런 사이토카인들을 이렇게 많이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스트레스와 독성 물질들을 이렇게 없애버리면, 해독을 해버리면 히폭시아가 이제 저산소증이 없어지니까, 저산소증이 없으면은 염증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 그래서 이 이론을 거꾸로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 보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산소 상태가 모든 염증과 암의 원인이더라.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OCNT를 이렇게 했더니 히폭시아를 어볼리싱하고, 그 다음에 ROS와 지인을 또 이제 유전자를 정상화시키고, NF 카파비와 TNF 알파를 디크리징이라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밸런싱이죠. 정상적인 수치까지만 내려놓고 하고 더 밑으로 내려가기는 안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셀메드의 핵심 원료인 시아플렉스를 실제 염증세포에 투여한 결과 90%까지 이게 수치가 내려가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어떤 결과.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루푸스라든지 뭐 이런 크론, 강직성증 앓고 있는데 지금 스테로이드라든지 뭐 이런 면역 억제제나 TNF 알파 뭐 이런 억제제를 써야 됩니까? 물어보는데 실제 안 써도 이렇게 수치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써야 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그걸 쓰게 되면은 억지로 확 내려주기 때문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우리가 금단 현상, 즉 약을 한 번에 끊었을 때 용수철처럼 확 튀어오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드신 분들은 좀 천천히 끊을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한 달 내에는 대부분 다 가야 유전자를 우리가 개선시킬 수가 있다. 콕스2 같은 경우에는 실제 95%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와 엔사이드를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 같은 약국에서 부작용이 없는 아주 정말 매력적인 천연 수염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면역 항암 효과, 뭐 인체 실험이 되어 있고요. 실제 시아프렉스를 쓰면 대장암, 폐암, 백혈병, 간암을 저희 60에서 90%까지 이렇게 죽입니다.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독성물질, 방사능 예방 효과가 20배, 대조군에 비해 20배 정도 증가하고, 중금속 배출 작용은 3배 이상 증가하고, 세포 유전자를 보호하는 작용 18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항노화에 의한 수명 연장 효과가 300%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동맥 효과는 아까 설명을 한 거요. 간기능 개선 효과, 실제 그 레가론하고 저희가 그 비교 실험을 했는데 레가론보다 한 6배 이상
뛰어난 것으로 이렇게 간 학회에 세계적인 간 학회 보고가 됐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지방간 환자가 약 2천만 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2천만 명이 어마어마하죠. 비만 인구의 80%가 지방간 환자인데 지방간이 지방간염을 일으키고 지방간염이 간경화를 일으키고 간경화가 간암을 유발하는데 앞으로 10년 안에는 B형 간염에 의한 간암보다 지방간염에 의한 간암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간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고 대사가 떨어지면서 암에 걸린다는, 섬유화된다는 건데, 실제 먹은 경우, 안 먹은 경우 300% 이상 차이가 나더라.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저희 신약개발연구소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로 전임상이 끝나서 실제 임상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시아프렉스는 지금 이제 식품으로 약사님들에게 만나고 있습니다. 기타 효과는 지금 오메프라졸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 근데 오메프라졸은 사실 이제 그 유산 분비 억제제잖아요.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 이 오메프라졸이 그게 이제 ATP 펌프 억제제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펌프에도 작용을, 유산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셈에 작용을 해서 발암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간의 AT 펌프를 건드려 가지고 간의 효소를 못 만들게 한다든지 그런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천연요법으로 오메프라졸 이상 되는 유궤양 효과를 시아프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사님들이 만약 시아프레스를 응용을 하실 때 만성 유궤양은 약이 없잖아요. 응?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는데 이걸로 딱 하면 헤리코박터까지도 없어집니다. 아주 훌륭하게 헤리코박터는 오메프라졸에 의해서 헤리코박터는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납니다. 오메프라졸은 헤리코박터를 늘리는 아주 중요한 인자가 돼요. 왜냐하면 헤리코박터는 위산이 적은 상태에서 기승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메프라졸 같은 약은 실제 증상 억제제로서 급성일 경우에 써야지 만성적으로 썼다가는 헤리코박터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키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 항균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다음에 혈관중 불임에 대해서도 시아플렉스, 유파플렉스 썼을 때 불임, 난임이죠, 난임이 아주 성공률이 매우 높다. 위수가를 예방하는 효과가, 그다음에 콜린에스테로이즈라는 알츠하이머, 파킨슨, 노인성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에 아주 강력한 예방 효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운동 후 근육이 회복되는 그런 힘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체중 조절 효과, 그다음에 비만에 대한 효과도 탁월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아프렉스 한 4개월 먹으면 몸도 굉장히 날씬해지고 군살이 빠지고 셀룰라이트도 태아가 안 날 정도로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것도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췌장염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고, 여기 이제 혹시 포도막염 이렇게 경험이 있는 약사님 있는가 모르시겠습니다. 포도막염 혹시 약국에서 보셨나요? 포도막염. 네, 그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물방울처럼 눈에 막 물방울이 터지는 거예요. 아주 난치병이죠. 근데 실제 시아프레스로 포도막염의 완치 확률이 제가 지금까지 해봤을 때는 95%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포도막염도 해독하고 항산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부국 기관하고 삼성의료원, 경희대, 한림대의대, 카톨릭대, 강남 성모병원, 고려대학대, 이런 병원들 기관하고 다 임상 이렇게 연구 R&D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루푸스 환자인데 이분 이제 입으로 구강 입술 궤양이 나타나가지고 거의 그때 제가 5년이니까 5년 정도 이상 이렇게 아주 심했던 분인데 OCNT 한 3개월 하고 나서 이렇게 약 다 끊고 이렇게 완치가 된 케이스고요. 이거 이제 주부습진이 3개월 만에 완치된 스테이고, 요거 이제 허벅지 종양이 열흘 만에 떨어져 버린 케이스입니다. 이건 이제 양성 종양이고요. 이것은 이제 병원에서는 악성으로 이렇게 위암 2기로 진단을 받았지만 아주 프로그레시브한 캔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행성인 암은 아니었던 것 같고 줄기세포성 암이 아니었는데 10cm 정도 이렇게 선형으로 암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근데 이분은 수술하기가 싫어서 한 3주 정도 굉장히 많은 양의 OCNT를 했어요. 막 시아프렉스를 한 달 먹을 것들을 한 3일에 막 다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뭔가 위가 빨갛게 물들면 이게 위에 있는 척이 그냥 줄어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분 먹을 것을 3일에 먹었으니까 3주니까 7통을 막 그렇게 먹은 거예요. 먹더니 막 토할 때까지 먹고 막 그래서 싸우더니 이게 이제 이분이 원래 그 익산 분인데 익산에서 이게 원광대 병원에서 사진 찍고 요거 이제 이게 아산병원에서 아산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3주 만에 사이즈가 거의 10%밖에 안 남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저도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별로 어렵잖아요. 많이 힘든 경우인데 이걸 보고 야 이게 왜 없어졌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이걸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해본 거예요. 면역력이 없었을까? 직접 암을 죽였을까? 응? 아니면 저산소 상태를 풀어서 암세포가 가역적으로 사라진 걸까? 뭐 이런 건데 다 맞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접촉을 하면 암이 죽어요. 암의 그 네크로시스, 아포토시스, 네크로시스 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혈류를 확보하다 보니까 산소가 많이 들어가는 하이폭시아를 또 해결해서 유전자를 바꿔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멜라노시스 한의원 치료를 받다가 피부과 치료를 받다가 일했던 분이 저렇게 이제 멜라노시스가 일어났어요. 유전자가 확 바뀐 경우인데 8개월 OCNT 하고 이렇게 정상으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분은 T눈이고 이분은 사마귀, 이분은 이제 농양인데 림파 농양이 수술하자고 했는데 수술 않고 한 15일 해서 이렇게 농양이 사라진 거고. 이분은 아토피고요. 태열, 그다음 하지정맥류. 뭐 이건 공개적인 거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저희 단톡방에 올리셨으니까 이게 이제 약사회 회장님이신데 이걸 이렇게 전 회장님이시죠. 이렇게 해서 한 달 드셨는데 이렇게 됐어요. 한 달. 제가 이게 저게 복집에서 찍은 사진이고 작년 6월 달에 찍은 사진이고 7월 달에 이제 보내준 사진인데 한 달 만에 지금은 거의 다 나으셨어요. 나으셔서 지금 이제 저희 정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염증이거든요. 혈관벽이 염증이 있는 부분들을 단 한 달 만에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클리니컬 케이스는 한번 집에 가셔서 좀 읽어보시고요. 네. 뭐 호전 반응도 아까 이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면역과 혈류가 좋아지면서 신체에서 발생하는 고통스럽지만 긍정적이다. 그래서 보통 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10에서 35% 나타나고 대부분 6일 내에 나타나며 어떤 경우는 30일, 약을 많이 먹은 경우에는 6개월 후에도 나타나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보통 3에서 6일간 나타나고 호전 반응이 크면 클수록 결과도 좋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열감기 같은 거 한번 쫙 앓고 나면 몸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몸에 열이 확 나면서 백혈구들이 확 증식되면서 백혈구들도 메모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성 면역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아주 몸이 단단해지는 그런 증상이죠. 만성 염증이 이제 체질과 증상에 따라 반응 공도와 반응 기간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리고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는 30일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게 악화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약사님들이 실제 지금 메디케이션 상담을 하고 조제를 하시는 게 대부분 증상 억제제를 쓰기 때문에 불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많이 눌러놨기 때문에 용수철 효과처럼 팍 튀어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들은 잘 조절을 해가면서 만약에 타겟을 딱 정하시고 약을 많이 안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약을 많이 드신 분들은 처음에는 병용을 하시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끊어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저희 처방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고, 이게 보시면 만성 염증은 1년 미만,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고요. 1년 이상은 4개월에서 8개월, 자가 면역 질환 6개월에서 12개월,
항암 보조요법. 그러니까 암에 걸리고 재발이 안 되려면 보통 24개월 정도 계속해서 자기 주변 환경을 암 유전자를 바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좀 더 이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고 제가 좀 많이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노 약사님, 저희 셀메드를 쓰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상당한 지금 임상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시고 또 18년 동안 식물 영양소 요법으로 많은 만성질환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거기에 많은 성과를 내신 약사님입니다. 약사님 강의를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